안녕하세요. 써난 코딩 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101, 즉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초급자, 입문자 강의로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자 강의인 만큼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혹시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뭐 중급 이상의 개발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게다가 또 너무 쉬울 수도 있고요. 자, 강의 자체가 입문자용 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과연 버그가 없는 완벽한 코드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버그가 없는 코딩을 한다는 건 그냥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쵸? 그냥 뭐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그가 없는 코딩을 한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코딩을 그냥 아무 코딩을 안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왜 그런가? 자, 0.2에다가 0.1을 더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0.1에다 0.2 더하면 뭐예요? 자, 0.3, 0.3인가? 네, 맞아요. 그래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해도 자, 이 대답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거는 수학적인 세계에서 당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보기엔 어떠냐? 자, 이게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뭐 더블형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의를 따르면은 이게 거짓이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0.3이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말 있죠. 프로그래밍은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밍이 인간과 기계와의 대화라면 자, 프로그래밍을 버그 없이 짜기 위해서는 기계어 수준의 아주 심도 있는 깊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거, 자, 우리가 수학적인 세계에서는 참일 수가 있지만, 자, 기계어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단순한 예제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버그가 없는 코딩을 하려면 자, 기계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CPU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자, 좋은 뭐 버그가 없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대부분의 코드에서는 버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만든 대부분의 코드에서는 버그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버그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버그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요. 자,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드는 시간이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드는 시간이 있어요. 자, 개발하는 시간이 있고 디버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다들 그럴 거예요. 자, 개발은 뭐냐면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거고 디버깅은 뭐냐? 이거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자, 어느 부분이 뭐 문제가 있는지 찾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개발은 그냥 순수 개발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개발과 디버깅을 할 때 어느 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냐? 예, 저는 디버깅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대충 비율로 보면 자, 비율로 보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 비율이 뭐 한 1대 한 9 정도? 뭐 한 이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2대 8 정도? 자, 그만큼 자, 디버깅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고 자, 뭐 다른 분들은 좀 조금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뭐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프로젝트 운영이 많아질수록 디버깅 비율이 더 올라가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신규 개발할 때는 당연히 개발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 자, 개발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신규 개발을 하는 시간보다 운영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신규 개발하는 시간보다 운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한 10여 년 넘게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지만, 자, 제가 뭐 순수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뭐 개발하는 시간보다 자, 운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신규 개발보다 운영이 훨씬 많아요. 운영은 디버깅 하는 시간하고, 자, 작은 피처 개발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자, 그러면, 자, 개발을 할 때,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개발을 할 때, 자, 디버깅 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의 개발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개발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어요? 디버깅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어요? 자, 당연히 디버깅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디버깅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대 8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얘를 앞에 있는 녀석을 10% 정도 줄인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게 20%니까 2% 정도밖에 못 줄이는 건데, 얘는 80%인데 얘를 10% 줄이면 8%나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버깅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자, 디버깅 시간을 줄이면 무슨 또 효과가 있냐? 자, 부수적인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자, 뭐냐? 연봉이 올라간다. 왜 연봉이 올라가냐? 자, 연봉은 뭐예요? 돈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거죠. 자, 시급은 뭐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고, 자, 1급은 뭐예요? 일로 나눈 거고, 그럼 연봉은 뭐예요? 연으로 나눈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했어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자, 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돈을 늘리려면 어떡하긴요? 자, 사장님과의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연봉 협상은 뭐 회사에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됨으로써 자, 연봉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즉,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디버깅이 쉬운 코드를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즉 가독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개그 중에 좀 이런 게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항상 내 다음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불충분하게 짜서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준다면 제가 총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개그가 있긴 해요. 뭐 물론 재밌진 않지만, 자, 뭐 제가 하고 싶은 개그는 아니에요. 뭐 책에서 본 개그이기 때문에 저와 약간 개그 코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자, 여러분들도 자,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쵸? 자, 뭐 그렇습니다.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래요. 자, 하지만 가독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가독성은 상대적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즉 내가 쉽게 짰다라고 해도 자, 팀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봐서 제가 무슨 뭐 어레이에 뭐 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리듀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뭔가 개발을 좀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팀에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야,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코드가 가독성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가독성이 좋은 코드가 아닌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가독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짜야 되나? 그럼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포문이 익숙하다면 포문으로 이거를 바꿔서 짜던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맵하고 리듀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더 혹시 좋은 가독성의 코드를 만들 수 있어 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아셨죠? 아니면 자, 이직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쵸? 아무튼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참 가독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냥 좀 남들 보기 좋은 코드를 짜라,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짜라라고 하면 되는데, 자, 길게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버그를 짤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버그를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버그를 짜려면 버그를 안 짜게 하는 것보다 버그를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하는 게 좋다. 자, 상대적으로 쉽게 발견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왜 그러냐라고 가정하면, 자, 저의 기준이에요. 물론 대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개발보다는 디버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디버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디버깅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디버깅 시간을 줄여야 된다. 자, 디버깅 시간을 어떻게 줄이냐? 자, 즉 가독성 있는 코드를 짜는 거죠.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짜서 디버깅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독성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읽기 쉬운이고 뭐 이해하기 쉬운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팀이나 자, 같이 일하는 동료의 수준에 맞춰서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을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함수 하나가 자, 한 100줄이나 500줄 되는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100줄이나 500줄 되는 코드를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 딱 한 번 보고 아, 이거 무슨 나는 코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변수명에 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자, 템프 이런 거 많이 써요. 그쵸? res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자, 이런 변수명이 난무해요. 막 0, 막 1, 막 2, 막 이런 식으로 난무한다든가 하면 뭐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 뭐 레퍼런스 객체, 뭐 배열이나 뭐 객체 같은 게 막 함수를 갖다가 이거를 그냥 같이 레퍼런스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코딩을 이해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고 난해해져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웃긴 이야기지만 이것도 뭐 저의 계획은 아니에요. 웃긴 얘기지만 종신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코드를 작성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자, 코드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막 코드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 코드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농담이에요.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겠죠. 뭐 그렇게 짜면 뭐 동료들이 싫어할 테니까 뭐 금방 잘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간결성 있는 코드를 짜야 된다. 자, 간결한 코드를 짜는 방법은 뭐냐? 자, 함수는 단 한 가지의 작업만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함수를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단 한 가지의 작업만 수행하도록 한다.
자, 간단하게 읽을게요. 우리 객체를 짤 때는 뭐라 어떻게 짜요? 단일 책임이 중요하고요. 자, 함수를 짤 때는 뭐라고요? 단일 작업이 중요하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업이 구체적인지 뭐 추상적인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일 작업이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0줄이 넘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100줄이 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얼마나 보기 어려워요. 이게 간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렵잖아요. 이러면 또 이해하기 힘들고 버그가 많아지게 되고 그럼 디버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간략하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줄여야 돼요? 하나의 함수가 12줄이 되도록 줄여야 하는 겁니다. 자, 12줄이 되도록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왜냐면 자, 어디 뭐 PPT 같은 거 할 때 법칙이 있어요. 세븐 뭐 라인의 법칙이라고 있어서 자, 7줄이 넘어가면은 7줄 안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7자리인 경우가 많죠. 요즘은 좀 8자리긴 하지만 보통 그전에는 7자리였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7법칙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법칙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로직을 7줄 정도로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뭐 검증도, 밸리데이션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엔터도 하고 뭐 저기 중괄호도 하고 뭐 중괄호 할 때 뭐 이렇게 막 뉴라인도 들어가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 3줄에서 5줄 정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한 12줄 정도의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100줄짜리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잘게 쪼개서 작업이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서 12줄로 쪼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함수를 쪼갠다. 자, 어떻게 쪼개냐?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추상적과 구체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함수를 쪼개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부분으로 구체적인 거와 자, 추상적인 부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무슨 화면을 갱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합시다. 그게 업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은 자, HTML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로직이죠.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이런 로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로직이 있으면 이거를 잘게 자, 구체적에서 추상에서 구체적으로 쪼개면서 잘게 쪼개서 자, 쪼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자,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되게 자, 코드가 하나로 떡져 있었는데 이 코드를 지금 2개로 쪼갰어요. 자, 업데이트라는 추상적인 거는 뭘 하냐면 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또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2가지로 나눴어요. 자, 아셨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나눴어요?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는 또 둘로 나누는 거죠. 자, make HTML이라고 HTML 만드는 부분과 그 HTML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HTML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자, 돔을 찾는 거하고 자, inner HTML에서 그 돔을 변경하는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위로 내려가면서 쪼개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런 큰 함수가 있었는데 이 큰 함수가 보니까 자, 작업을 한번 볼게요. 이게 과연 단일 작업인가? 물론 추상적으로 볼 때는 단일 작업이에요. 그럼 이 작업 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2가지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HTML 돔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2가지 역할로 나누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구체적인 역할로 두 가지 역할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자, 돔을 만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돔을 반영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쪼개는 거죠. 자, 어떨 때까지 12줄 정도의 아주 조그만한 코드가 될 때까지 쪼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렇게 쪼개면은 장점이 있어요. 자, 요약의 경계라고 하는데요. 자, 요약의 경계. 추상화의 레벨, 추상화의 베리어라고 그러나? 앱스트랙트 베리어라고 하는데 뭐 일부 책에서는 요약의 경계라고 하거든요. 자, 요약의 경계에 따라서 추상의 수준에 따라서 경계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경계면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지난 예제에서 보면 자, 엘리먼트의 화면이 변경돼야 한다면 다른 엘리먼트의 화면이 변경돼야 한다면 이전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해 있는 그런 그 코드를 변경해야겠지만 자, 여기서는 다른 거를 변경하면 돼요. 그냥 돔을 찾는 로직, 아까 전에 돔을 찾는 로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변경된다면 업데이트 데이터 부분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템플릿도 변경된다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에 있는 make HTML을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면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자, 분수라는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분수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분수가 뭐가 있어요? 자, 분모와 아이고, 자, 분자와 분모가 있겠죠. 자,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클래스면은 자,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로 존재하는 거죠. 분자와 분모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하고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쭉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분자와 분모를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프로퍼티로 만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배열로 만들어도 돼요. 첫 번째 인자는 분자다. 두 번째 인자는 분모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add라든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모든 부분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get 뭐 분자 그리고 get 분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이걸 가져다 쓰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갱신하려면 여기에 있는 요 메소드들만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경계면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자, 메소드에 따라서 어떠한 레벨이 이렇게 정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업데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었고 업데이트 데이터 뭐 이렇게 있었겠죠. 업데이트 데이터 뭐 이렇게 업데이트 데이터 뭐 이렇게 있었고 업데이트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경계가 할 때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되는데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업데이트를 호출하면 안 돼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웬만하면 얘는 이 바로 밑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막 돔까지 접근을 해도 돼요. 사실은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여기 밑에 있는 메소드 굉장히 구체적인 메소드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추상적인 메소드를 호출한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쪼갤 때, 자, 이런 그 추상화의 레벨에 따라서, 자, 이렇게 쪼개는 거죠. 추상화의 레벨에 따라서, 자, 그리고 추상화의 레벨에 따라서 쪼개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경계면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함수를 쪼갤 때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향식.
두 번째 방법은 자, 하향식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게 뭐냐? 함수를 쪼갤 때 상향식 밑에서부터 위로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쪼개는 방법이 있겠죠. 자, 하향식은 그 사용자 단 함수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함수로 쪼개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향식은 뭐냐면 데이터 기준을 일단은 세워요. 구체적인 함수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이를 합쳐서 상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상향식으로 코드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하향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상향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자, 제 생각에서는 둘 다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둘 다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향식으로 만들게 되면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자, 거기서 이제 자, 그 메소드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함수를 안 만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뭔가 데이터 구조가 있었어요. 뭔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 데이터가 애드만 쓰는 거예요. 리무브 같은 걸 안 써요. 그러면은 자, 하향식으로 하면 여기 리무브 같은 건 아예 만들지도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자, 그러면은 상향식으로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상향식으로 하면 자, 데이터를 먼저 만든다고 하면 뭐 애들을 만들었으면 리무브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다른 데서 이거 비슷한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코드의 중복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가 많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고민을 해서 자,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아셨죠? 자, 둘 다. 자, 얘기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야 돼요. 어떻게? 자, 코드를 아주 잘게 쪼갤 때까지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훈련법이에요. 또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코드가 길게 한 100라인 정도가 되는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경우는 뭐 하향식으로 짜게 되겠죠. 자, 하향식으로 쪼개는 거죠. 뭐 한 30줄씩 한번 쪼개 봅시다. 30라인씩 쪼갠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쪼개고 얘를 또 계속 쪼개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쪼개서 코드를 보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쪼개지는 코드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시 내려가 보고 자, 이 훈련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개발을 할 때 가장 좋은 훈련법이에요. 자, 이 방식으로 한 6개월 정도 해서 한 1년 정도만 훈련을 한다면 아마 그 좋은 프로그래밍, 좋은 개발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자, 이 훈련법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 다른 방법으로 함수를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